평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제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까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서 모든 걸 무릅쓰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누나 한 명, 여동생 한 명, 그리고 어머님과 단출하게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시누이가 2명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있을 소냐 생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이른 나이에 자수성가를 하고 벌써 젊은 나이지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체를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했죠. 그런 열정 있는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어요.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시집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아. 알겠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들도 네 가족처럼 살뜰히 생각해야 해. 알겠어? 얘네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너도 들어서 알 거다.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아주 쉬운 일이라고 하니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혹시라도 집안 난리 날까 봐서 네가 아주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꼭 지켜주렴. 네, 어머님 명심할게요. 저도 태경 씨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누나랑 여동생 그리고 어머님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걱정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어요. 남매 사이가 그렇게 각별한데 저도 잘해야죠. 그래 뭐 우리 딸들이 유별나긴 해도 그래도 정은 많은 애들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그냥 중간에서 잘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우리 잘해보자꾸나. 태경이가 그렇게 좋아하니 거두절미하고 허락하는 결혼이야. 그러니까 잘해보자. 시어머니는 우애가 좋은 남매들이니 저에게 결혼 전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혹시라도 저 하나 때문에 집에 분란이 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너무 사이좋은 남매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나마 덜하셨지만 시누이들은 처음부터 절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나 남동생이 엄한 여자 데리고 와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냥 아쉬운 마음에 그러는 거구나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갈까 싶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그건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결혼을 해서도 무조건 시누이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막막했죠. 그리고 혼인신고는 무조건 살아보고 1, 2년 뒤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찝찝했지만 요새는 이런 부부도 많으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헤어지자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천천히 하자만 생각했죠. 올케, 이 집에 시집와서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살 거야. 내 동생이랑 엄마. 설마 태경이 꼬셔서 분가할 생각하는 거 아니겠지? 우린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안 그래? 그래야 더 친해지기도 하고. 네, 그럼요. 태경 씨 가족들 끔찍한 거 뻔히 아는데 같이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저도 한 가족이 되려면 다 거쳐가야 하죠. 그래,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올케가 한 일은 많겠지만 그래도 다 시집오면 해야 할 일 아니겠어? 우린 올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뭐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가 태경이 생각하는 거 각별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케가 가운데서 역할만 잘해주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명심해, 알겠지? 나도 잘해보고 싶은 사람 중 한 명이니까. 형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결혼 전 무조건 같이 사는 걸 동의하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생문이 열렸죠. 시누이들은 사사건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애초에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듯이 말이죠. 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저를 괴롭힐 게 많은지 말이에요. 시누들 등살에 힘들었어요. 이런 게 시집살이인가 싶었지만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친구들한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었고 남편에게 일일이 다 말하자니 어머님이 처음 말한 그대로 분란만 만드는 것 같고 정말 의지 하나 할 데가 없이 힘들더라고요. 아니 언니, 내가 이거 드라이 맡기라고 했지 언제 이거 빨아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 나이 먹고 드라이랑 손세탁 구분을 못하자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진짜 옷만 버렸네. 오빠랑 결혼해서 오빠가 벌어다준 돈으로 펑펑 쓰며 사니까 배는 게 없나 보죠? 하나를 하려면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 속상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렇게 옷을 망쳐? 아니 그러게. 진짜 눈치를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드라이랑 손세탁을 구분 못해서 옷을 망가뜨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올케? 네? 일부러 그랬다뇨.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옷값은 물어드릴 테니까 화 푸세요 아가씨. 제가 실수했어요. 누가 옷값 물어달래요? 그 돈 누구 돈이에요? 오빠 돈 아니에요? 그 돈이 본인 돈도 아니면서 펑펑 쓰드는 꼴하고는. 아휴. 예, 그만들 좀 해라.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아침부터 야단이야. 세아기 너는 얼른 너 할 거 해. 언니,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아세요. 요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안 그래? 아, 진짜 아침부터 기분 정말 잡쳤네 정말. 다행히 어머님이 나서주신 덕분에 아침 대소동은 멈췄지만 좀 억울하더라고요. 난 그래도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저렇게 자매가 쌍으로 힘들게 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 정도로 신우들은 예민한 성격들이었죠. 신우가 하나 있어도 힘든데 둘이나 있으니 더 힘들더라고요. 반복되는 집안일에 너무 지쳐 어느 날은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시집가고 처음 늦잠을 자게 되던 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후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자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거든요. 올케, 안 일어나고 뭐해? 지금 엄마가 밥 차리는 거 안 보여?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집안일을 해야지. 어떻게 늙은 시엄마 보고 밥을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얼른 일어나서 밥 안 해? 나 이 꼴 다시 한 번만 보면 못 참을 줄 알아? 알겠어? 얼른 일어나 당장. 깜빡 늦잠을 자서요. 아니 근데 형님, 그럼 형님이 좀 하시지. 그걸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늦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딱 한 번 늦잠 잔 건데 정말 너무하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형님. 뭐야? 남자 잘 만나서 남편 돈으로 호요식하는 게 누구야? 올케 아니야? 그럼 올케가 해야지. 그 돈으로 제일 누리는 게 누군데? 이제 결혼 다 했다 이거니? 우리 태경이 이만큼 사업할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덕이야. 알아? 그 덕을 보고 있는 게 올케고. 우리 아빠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꼴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정말 억울하다. 올케한테 이런 얘기나 듣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 얘기가 왜 나와요 형님? 그렇게 말한 뜻 아니었어요. 일단 일어났으니까 그만하세요. 남편이 잘 된 건 본인들 덕분이고 이 덕을 제가 보고 있으니 모든 일은 제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형님이었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결국
제가 밥을 모조리 차렸죠. 하지만 시누이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저에게 또다시 핀잔을 주며 말하더라고요. 정작 이럴 때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호구처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남편이 이 집 아들인지 호구인지 모를 정도로 잡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매번 들었지만 워낙에 착한 남편이니 누나나 동생 그리고 엄마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사는구나. 정말 답답하다 이 정도 느낌이었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들었고요. 아니 언니, 엄마 두부조림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 안 올려놔? 오늘 저녁에 두부조림 좀 해줘요. 예, 됐어. 그냥 나중에 먹으면 되지. 이것도 훌륭하게 차렸건만. 세아기야, 너도 여기 앉아서 밥 좀 먹거라. 같이 먹자. 되긴 뭐가 돼. 엄마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언니가 당연한 줄 알잖아.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오빠? 에이, 두부조림. 내가 오늘 엄마가 좋아하는 데 가서 살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너네 언니 숨 막혀. 오빠, 벌써부터 언니 편드는 거야? 내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 것처럼 말하네? 아, 변했어 정말 오빠도.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았을까? 아, 오빠 하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오빠도 새언니 만나서 변한 거야. 안 그래? 내가 혹시 새언니 힘들게 할까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무한다. 새언니 좋겠어요 아주. 시누이는 남편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그날 두부를 사다가 어머님이 좋아하는 두부조림을 해다 올렸죠. 하지만 형님은 그 두부조림을 먹자마자 비웃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시집살이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암흑 속의 나날이었어요. 힘든 나날이었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고 알아서 나가 떨어지라고 다들 이렇게 있는 힘껏 날 몰아내는 건가 싶은 마음이요. 아니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올케는 친정엄마한테 두부조림 하는 것도 안 배웠어? 참 흔한 건데 되게 못하네. 짜고 달고. 네? 저희 친정은 두부조림 안 좋아해요. 오늘 처음 해본 거기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세요? 그럼 형님이 해드세요. 그래, 그만해라. 두부조림 안 좋아한대잖니. 난 됐으니까 그만들 좀 해. 아유, 집이 아주 조용할 날이 없어서 힘들다 정말. 뭐야? 해드셔? 야, 너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지금 호사 누리고 있는 게 바로 너라고. 남편 잘 만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면 알아서 키워야지.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해? 걔 잘된 거 다 우리 덕분이라고. 알겠어? 호사는 네가 누리는 거고. 형님은 말끝마다 제가 호사를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이 모든 걸 해야 한다는 주의였어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 분이셨죠. 하루하루 핍박 속에 지쳐갈 때 어느 날 형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도 잦아지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이것마저도 시댁 식구들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집안에서 일하는 기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고요. 야, 태경아, 나 오늘 돈 좀 붙여주라. 카드값도 내야 하고 이래저래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이따 계좌이체 좀 해줘. 알겠어, 누나. 문자로 계좌번호 남겨줘. 내가 돈 바로 싸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알아서 붙이면 되나?
많이 주면 좋지. 이따 쇼핑도 하게. 돈 잘 버는 동생 뒀다 뭐하냐? 이럴 때 써먹어야지. 안 그래? 기대할게. 자연스레 남편의 돈까지도 요구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따끔하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형제이고 가족이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지금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의 말은 절 더 황당하게 했어요. 아무리 형제지간 우애가 좋아도 이게 아무렇지 않게 한 달에 몇 번씩 돈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자기가 벌어서 자기 가족한테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맡겨놓은 듯이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그래. 누나가 이혼하고 좀 우울증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더 예민한 거고. 그리고 뻔히 내가 돈 잘 버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누나를 외면하냐. 그냥 그러려니 해. 그렇다고 너한테 피해가는 것도 없잖아. 우리 가족한테 내가 알아서 돈 쓰는 건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우리 가족한테 좀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알겠지? 연수 너는 착하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라. 아, 기막혀. 뭐라 할 말이 없네. 이 집에 내 편이 있기는 한 거야? 결혼 전에 뭐든 다 해주겠다고 말만 하라고 해놓고선 이게 뭐야? 나 진짜 사는 게 아니야. 알아? 형님 눈치, 아가씨 눈치. 이건 무슨 시어머니 눈치가 아니라 시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알아. 그래도 그렇게 너무 얘기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내 가족들인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면 내가 어쩌냐. 안 그래? 남편은 거의 벽 수준이었어요. 항상 형님과 시누이 실드를 치기 바빴죠. 나름 그래도 둘이 있을 땐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때일 뿐 딱히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이 상황을 제지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어이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어느 날 시누이들이 저보고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같이 여자들끼리만 말이죠. 저에게도 여행을 제안하자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제서야 뭐 좀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찝찝했지만요. 우리 여자들끼리 가면 좋겠다. 나 하와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안 그래 엄마? 너무 좋지 않겠어? 그 파란 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언니랑 나랑 엄마랑 얼마 만에 가보는 해외여행이야? 아 그리고 새언니도 가족 됐으니까 한번 같이 가야지. 언니도 괜찮죠? 뭐 같이 맨날 보는데 여행이라고 못 갈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동안 미안한 것도 많고 가서 다 풀어요. 아, 저도요? 저도 너무 좋긴 한데 그럼 태경 씨만 혼자 있게 되는 거네요? 밥도 먹어야 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요? 에이, 옳기가 뭘 그렇게 신경 써? 태경이는 알아서 잘 먹을 건데. 그래, 그동안 우리가 좀 미안한 것도 많고 사실 예민한 부분도 많았긴 해. 그거 다 사과도 하고 싶고 진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가는 거니까 빼지 말기다. 돈 걱정은 말고. 그래, 다 같이 가면 좋겠다. 넷이서 좋은 거 많이 먹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얼마나 좋니 이 기회에 안 그래? 갑자기 친절하게 저와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 시누이와 형님 그리고 어머님을 보자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굴었던 게 미안해서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사과하겠다고 하니 선뜻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하와이 일정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이렇게 본인 가족들과 잘 어울려 지내려고 하니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너무 보기 좋다. 안 그래? 그래도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희가 신경 많이 써주려고 하잖아. 자기도 마음 좀 풀어줘. 그래야지.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친해질 것 같아. 아무래도 여행도 가자고 하는 거 보면 좀 마음 좀 나한테 여신 건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 너무 기대돼. 아무래도 불편하겠지만 최대한 자매처럼 잘 놀다 와야지. 걱정 마. 내가 걱정 말고 푹 쉬고 재밌는 거 많이 즐기고 와. 진작 이런 자리를 만들 걸 그랬나 봐. 너무 보기 좋고 기분 좋다. 남편은 결혼 후 우리끼리 이렇게 여행을 간다고 하니 그 어느 때보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넷이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여행을 가자고 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나긋나긋해져서 하나의 트러블도 없이 여행을 하게 되었죠. 5박 7일 일정 속에 즐거운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넷이서 SUV 차량을 렌트해서 여행 내내 다녔는데 여행을 하던 도중 밤길에 신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더니 그대로 저희가 탄 차량을 덮친 게 아니겠어요? 전 그때 이후로 기억을 잃었고 눈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아무 보호자도 없이 말이죠. 눈 떠보니 한참을 누워 있었고 두 다리 골절에 골반까지 골절되어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무엇보다 말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저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더욱더 무서웠어요. 수면 진통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다행히 한국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서 결국 무사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입원 후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죠. 그 사이 하와이에서 난 교통사고를 변호사님은 수습 중이었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사고 난 거 뒷수습이랑 병원비는 해결했어요. 근데 그 사고 낸 쪽이 한국인이더라고요. 영주권이 있는 한국인이긴 한데 그래도 좀 이상한 점이 많아서 일단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병원비랑 해서는 그쪽에서 순순히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만 해달라고. 뭐 이렇게 될 줄 몰랐다나? 하여튼 또 보고해드릴 테니 일단 캐치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안 보여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남편도 전화를 안 받네요. 그래요? 아니, 근데 듣기론 그날 병원에 들어온 환자는 연수 씨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더 알아볼게요, 제가. 사고가 나고 한참 연락이 안 되는 남편이었어요. 전 그렇게 홀로 병원에서 재활에 힘썼습니다. 아직까지 다리가 많이 아팠지만 일단 남편의 소식이라도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몸이 괜찮아졌을 때 집으로 향했죠. 의사들도 기적이라며 겨우 살아왔다고 했던 몸이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만 빨리 남편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같이 간 시댁 식구들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경비 아저씨를 만났어요. 경비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더라고요. 약간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흠칫 놀랐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경비 아저씨의 말에 놀랐어요. 아니, 죽었다더니? 아니, 어떻게 여기에? 그 집 남자 세장가들어 집들이 해요, 오늘. 아니, 이혼한 거였어요, 지금? 네? 뭐라고요? 제가 죽었다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 기가 막혀. 일단 감사해요. 수고하세요. 전 바빠서 이만. 잘 알아봐요. 아니, 근데 참 별일이네.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수가 있나? 아, 일단 들어가 봐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얼른 내 집에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안사람 얼굴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저의 모습을 보고 시댁 식구들도 거품을 물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병원이었고 제 앞엔 남편이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며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저야말로 남편의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쏘아 붙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동안 이렇게 멀쩡히 있었으면서 어쩜 그렇게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는지,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는지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아니, 어머님이랑 아가씨 그리고 형님은 또 어떻게 된 거고? 나 하와이에서 교통사고 당했어. 근데 어떻게 형님이랑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는 멀쩡해? 지금 여행 갔다 온 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찾지도 않고 말이야. 내가 한국 어떻게 나왔는 줄 알아? 자기는 나 어쩜 찾지도 않을 수가 있어? 무슨 소리야? 난 누나랑 엄마 그리고 세이가 당신 실종되었고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었어. 그리고 자 봐, 이 사진. 하와이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오히려 그렇게 우릴 버린 거나 다름없다고 했다고. 내가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겠다. 당신 이대로 잠적하고 새 남자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떡해? 연락도 안 되지, 전화는 안 받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가 있었겠어? 안 그래? 아, 근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정말. 남편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가이드와 몇 번 얘기를 나누고 있던 사진들이더라고요. 그걸 교묘히 편집해 남편에게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살고 있을 거라고, 그 후로 연락도 안 된다며 남편과 제 사이 이간질을 시켰고, 남편은 그걸 믿고 몇 달을 슬퍼하다가 재혼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재혼한 상대가 바로 아가씨였기 때문에 전 기절을 했던 것이었죠. 알고 보니 시댁 식구는 남편의 친엄마, 친누나, 친동생이 아니었어요. 어려서 고아인 남편을 입양해 키웠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이 이사온 모든 걸 물려받게 된 거고, 고아를 키워줬다는 빌미로 시댁 식구들은 매일같이 남편을 조종하려 들었던 거죠. 가족이 없던 남편도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고 자라서 본인 가족에게 끔찍했던 거였고요. 저를 그렇게 만든 후 어머님은 바로 남편을 파양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는 것보다 막내 동생과 재혼을 시켜 모든 돈을 다시 본인들에게 넘어오는 방법으로 남편을 이용했던 거였고요. 모든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본인을 버렸다는 생각에 남편은 극단적으로 시어머니와 형님이 조종하는 대로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거의 눈앞에 시댁 식구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했을 때 제가 살아 돌아왔던 겁니다. 정말 끔찍했죠.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삐뚤어진 돈의 욕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망치기 시작한 거죠.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인간들이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아니, 당신 바보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믿을 수가 있어? 나 몰라?
설사 그렇다는들 나 만나서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 사고 날 때 분명 다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살아 돌아온 거래? 하긴 조수석에 내가 탔고 그 차가 조수석만 받았긴 했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날 내팽개치고 나 이대로 못 참아. 알아? 일단 잘 알아보자. 그럼 네 말은 지금까지 병원에 계속 누워있다가 온 거란 말이야? 아, 그럼 내가 다 속은 거고? 그럴 리가 없잖아. 나만 끔찍이 생각하는 분들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안 그래?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남편도 제 말이 참 혼란스러워했어요. 전 이번 일을 제대로 파헤치고자 다시 하와이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 저를 사고 낸 가해자를 만났어요. 가해자는 후회하고 있다며 저에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1억을 줄 테니 저를 처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하와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 법적인 처벌은 합의로 끝날 거라고 하면서 회유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병원 치료를 받는 걸 보고 죄책감을 엄청 느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전 너무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진짜 1억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죄책감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네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모든 증언을 해드릴 테니 제발 선처만 해주세요. 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중범죄인 줄 알아요?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했다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일단 이번 사건은 보통 그냥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니까 법대로 처리할게요. 증언해 주시고 아마 법적 처벌은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망연자실했어요. 저를 없애고 본인 막내딸과 저희 남편을 결혼시킬 생각을 했다는 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남편에게 가해자의 증언 영상을 보여주니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해 보였어요. 이제서야 각성을 한 것 같이 보였죠. 그리고 저희는 그 길로 바로 시댁에 들어가 집을 엎어버렸어요. 시댁은 제가 그날 도착했을 때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오히려 더 뻔뻔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감히 남편을 평생 족쇄로 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남편을 결국 사이로 맞아? 어떻게 이렇게 끔찍해? 당신들 용서 못해. 법적 처벌 달게 받을 준비나 해. 알겠어? 뭐라고? 그럼 우리 집 돈으로 너네가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내 남편이 죽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알아? 그리고 태경이가 너랑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감히 제3자들이 우리 집 돈을 탐내려고? 그러게나 말이야. 어떻게든 태경이가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거야. 알겠어? 태경이도 우리 사람이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야 해. 우리가 그동안 태경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알아?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끝내고 넌 너의 삶 그리고 태경인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야 해. 알겠니? 그만 억울해하라고. 그래. 애초에 언니랑 태경 오빠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알아? 모든 게 다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꺼져. 미친 것들이구나 정말. 한평생 사람 인생 망쳐놓고 이제 나까지 망치려 들어? 그래. 법정 가서 얘기하자. 이 끔찍한 년들아. 날 그렇게 평생 이용한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가족의 사랑을 알게 해줘서 평생 잘하려고 했는데
난 이 집의 돈벌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구나. 이대로 못 있어. 나도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그리고 이젠 다시 보지 맙시다, 우리. 전 남편과 같이 법정 소송을 걸었어요. 시댁을 상대로 살인교사죄로 소송을 걸었고, 하와이에서 절 차로 친 사람도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해주었죠. 하와이 영주권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한국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하와이에 가서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시어머니는 구속, 그리고 시누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남편과 전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남편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를 하였어요. 시댁에게 말이죠. 그동안의 정서적 가스라이팅 등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그것조차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회사는 남편의 기여도가 많이 반영되어 회사를 뺏기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죠. 계속 억울하다는 개소리만 시전하더라고요. 그 점을 또 판사님이 보시고 노여워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전 이번 일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라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너희 같은 천한 것들이 꿀꺽 가려고 해? 태경이 너 기워진 은공도 모르고 그러기 있니? 내가 네 엄마인데 네가 우리 집에 복종해야지. 세희랑 결혼해서 우리 집에 헌신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저런 애 데리고 오지만 않았어도 다 자연스레 해결된 문제였어. 알겠니?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했더니 끈질겨서 없앨 계획까지 짜게 했던 게 누군데? 감히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가만 안 둬! 닥쳐! 당신들은 날 이용했어. 평생을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들한테 충성하려 했던 거고 절대 용서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어디 한번 알거지로 살아봐 이제. 돈줄도 막혔으니 감방 잘 다녀오쇼. 그렇게 법적 긴 공방 끝에 결국은 저희가 이겼어요. 상처는 가득했지만 법의 처벌을 받게 하고 나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길로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아직 왼쪽 다리가 회복이 덜 되었기에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말이죠. 남편 또한 이번 일로 충격이 컸던지라 꽤 많은 치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해가 지나서 서로 이제 그날 일을 떠올리며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지금은 아가도 생기고 오히려 남편이 가정에 대해 안정감이 많아진 느낌이에요. 뭐 가끔 그때 일을 생각했을 때 남편이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 집에서 세뇌당하고 컸다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변호사님에게 건너듣기론 그 집 구석 세모녀는 아직 2명은 깜빵에 있고 작은 신우만 면회를 다니는데 혼자 격리를 하면서 영치금을 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전해주셨죠. 아마 건선징악이라면 이게 아닐까요? 큰 욕심을 취하려다 모든 걸 잃게 된 모습을 보니 사실 후련하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에 이런 일이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지만 저에게 생겼다는 게 놀라울 뿐이네요. 전 그날을 계기로 여행을 못 가는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옆에 완전한 가족, 남편과 아이가 있어 참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시작이 어떻고 중간이 어떻든 지금은 행복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일만 기억하시며 살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다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있을 때 잘하라고 막상 떠나고 나니 이제 와서 붙잡는 한심한 놈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왜 다시 합치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소리 떵떵 치던 놈이 막상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잃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지 갈라선 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2번 다시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면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터라 이사 온 집으로 무작정 들어오려 하길래 강하게 거부한 뒤 밖으로 내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남편 뒤에서 있던 시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미안했다는 말을 뒤늦게 꺼내셨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후회를 하시는데 모전자전이라고 둘 다 똑같은 모습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에 다다랐는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이 만취가 돼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온몸은 다 젖어서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워 버렸고 그 모습에 경악을 한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만 이미 정신이 끊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일어나라며 뺨에 손을 몇 번이나 올렸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무거운 몸을 저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던 터라 입고 있던 옷만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겉옷을 힘들게 세탁기에 넣은 다음 흙탕물에 범벅이 된 바지를 빨렸는데 그 순간 제 2눈을 의심했어요. 남편의 속옷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었고 그걸 보게 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속옷이 뒤집힌 모습을 보자마자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빨간색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던 명함 한 장을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핸드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보자마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명함과 일치하는 번호로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좀 전에 왔다 갔으면서 벌써 내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나 지금 다른 손님이랑 만나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네. 내일 다시 오면 내가 즐겁게 놀아줄게. 그런데 요즘 내 얼굴 너무 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오빠 마누라한테 걸리면 어떡해? 나 돈 벌게 해주는 건 좋은데 조심해야 우리 오래 볼 수 있지. 정체 모를 여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세상 모르고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서는
비몽사몽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누우려 하길래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아 찬물을 한 번 더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를 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남편의 뺨에 세차게 손을 올렸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손을 올리려 하길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최근 통화 목록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화를 냈습니다. 아직 술이 덜 깼지? 반대쪽 뺨도 올려쳐 줄까? 이 명함에 적혀 있는 장미라는 여자 누구야?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조금도 하지 마. 이미 통화까지 전부 마쳤으니까 지금 어디 다녀왔는지도 알고 있거든? 마누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술 마셨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굴 만나고 와?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다고 했잖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 정말 뻔뻔한 인간이구나. 내가 방금 얘기했지? 명함에 적힌 여자랑 통화했다고 했잖아. 내가 더 난리를 쳐야 인정을 할 거야? 오늘 한바탕 해볼까?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속옷이 뒤집혀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똑바로 대답하라고 했지? 마지막이야. 당신 지금 평범하게 술만 마신 거 아니잖아. 그래, 여자 끼고 술 좀 마셨다. 그게 뭐 죽을 죄라도 지은 거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지. 집안의 가장이 몸이 힘들어서 오래간만에 풀고 좀 왔다는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이야?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 당신한테 언제 옷을 빨아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방금 한 말은 나랑 집에 애들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랑 놀고 왔다는 거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몰래 다니고 있었고. 걸리지 않으려고 행동했다기보다 말해서 좋을 거 없잖아. 내 입으로 당신 몰래 밖에서 외간 여자 만나고 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 그냥 잠깐 술만 마시고 왔던 것 뿐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소지품에 손대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둬. 남편은 모든 걸 인정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집안의 균형을 깨버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는데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아빠가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 동안 저 혼자 거실에서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은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더는 개차반 같은 남편과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한 공간에서 평생 동안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할 정도였죠.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거실로 나오자마자 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채 노려보고 있자 화들짝 놀라면서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깜짝이야. 당신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잖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어제 내가 과음을 해서 그런데 해장국이나 라면 좀 끓여줘봐.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게 좋겠어.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당신이 저지른 일이 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너 같은 쓰레기가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그런데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제 하다 다른 여자랑 술까지 퍼먹고 들어와? 도대체 당신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면서 사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참고 넘어갔으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 나한테 뭔 일이 있었어? 나는 회식 다녀온 이후 집으로 바로 달려왔는데 갑자기 이혼하자는 말을 하더니 무슨 여자를 끼고 놀았다고 그래? 당신은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보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니까? 아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라면 좀 끓여줘. 속 쓰려.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겼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눈빛을 봤을 때 정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증거물과 남편 핸드폰에 있던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말수가 줄어들더니 당황하는 얼굴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 일 말고도 몇 번이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안 좋은 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그걸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혼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 남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노름은 기본에 저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탕진을 하고 술은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먹는 건 기본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고 사기 결혼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애들이 눈에 밟혀 참고 살아왔었습니다.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게 옆에서 터져나와 저를 더욱더 지치게 만들었죠. 여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남편과 항상 자주 술을 마시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는데 사업을 한다면서 남편을 꼬드겼고 자기한테 투자해 달라며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 몰래 대출을 한두 가지 받아서 믿었던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그 친구분은 남편의 돈을 받은 이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잠적을 해버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도 끝까지 참고 버텨왔었는데 이번엔 여자 문제로 제 속을 긁어놔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틸 수 있었지만 가정에 있는 남자가 외간 여자를 만났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하자마자 시댁 집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발등에 불이 났는지 저녁 시간대에 저희 집으로 급하게 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 지금 애들 데리고 저녁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이도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기다리시면 올 거예요. 내 아들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
너 보러 왔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아침부터 큰 소리 쳤다며?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물어봤는데도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아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거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러서 저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입 아프게 설명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들으신 다음 저와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도 입을 닫고 있길래 너한테 직접 들으려고 찾아온 거다. 이대로 그냥 나가버리면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닐 텐데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니? 애들 밥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한테 생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나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애들한테도 계속 불안감을 조성할 거야?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얘기 좀 해봐라. 내 아들이 올 때까지 도저히 못 참겠다. 제가 그동안 다 이해하고 참아왔던 건 애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10년의 세월 동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넘어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이가 저를 속이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수시로 만난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증거물 보여주고 통화까지 했던 기록들 전부 다 확인하니까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혼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그래서 진짜 둘이 갈라서겠다는 거냐? 너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남자가 살다 보면 가끔 새길로 잘못 들어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그걸 네가 옆에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야 부부인 거지. 실수 한번 했다고 이혼 얘기까지 꺼내야 되겠어? 다시는 그러지 않게 네가 잘 잡아주도록 해라. 원래 남자들은 본능적이라 여자만 보면 다 그래. 때마침 들어오네. 이놈아, 몰래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꼬리를 밟히지 않게 철저히 숨겼어야지. 사고 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또 일을 저지르는 거야? 엄마, 아버지 오셨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모든 걸 알아버렸더라고요.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어떻게 조심히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여자랑 할 거 다 하고 왔으면서 나랑 지금 한 공간에서 살자는 말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럼 우리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야? 당신 혼자 커가는 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넘어가자니까. 차라리 나 혼자 살면서 애들 돌보는 게 훨씬 낫지. 맨날 사고치고 들어오는 당신 모습 보여주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지금 이 상황도 봐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월급 받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여줘봐. 냉전 한 푼 안 남았지? 그 술집 여자한테 전부 털어줬으니 남아있는 게 있겠어? 대출빚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하고 힘들게 일해서 벌은 돈을 술집 여자한테 전부 써버렸더라. 그동안 카드 내역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너 같은 놈 선택한 나도 참 남자 보는 눈 없지만 너처럼 인간 이하인 사람도 처음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이게 할 짓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맨날 당신 눈치나 봐야 하고, 그래도 집안의 가장인데 대우 한번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라고. 장미는 돈만 지어주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아? 당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던 거야. 내 탓만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그걸 생각해봐. 한쪽만 잘못해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겠어? 내 말이 틀렸냐고.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되레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벌어 모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엄한 여자에게 힘들게 벌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탓을 돌리는 남편과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가 나올 때만 애들 핑계대지 평소에는 아이들한테 조금의 관심조차 주지 않고 오히려 귀찮아하던 남편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번복하지 않았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오자 갑자기 시모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우편물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툭 던져 놓더니 세금 환급을 50만 원이나 받아놓고 혼자 입 싹 닦았다며 남편은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일하고 납부한 세금 환급 받은 건데 그런 것까지 남편이 알아야 되냐고 다시 대받아치는 순간 시모는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너도 내 아들한테 숨기는 게 있으면서 어디서 떳떳한 척 하는 거야? 환급 받은 돈으로 애들만 데리고 외식하러 가는 거였니? 시부모는 아예 보이지도 않든? 어머님, 세금 환급은 말 그대로 제가 낸 세금이 많았으니까 환급을 받은 건데 이걸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우편물을 왜 마음대로 뜯으세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우편물 하나 본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너 이제 보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구나. 어디서 시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시모는 혼자 흥분해서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너무 놀란 저는 시모를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저를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던 남편놈은 시모 옆에서 심보를 곱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나는 거라면서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많이 무서웠는지 제 옆에 찰싹 붙어선 울고 있길래 더 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외식할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긴 뒤 다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현관문을 활짝 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좀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면서
남편놈과 시부모님께서는 거실에 중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시켜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건 없었고 그대로 뛰어가 남편 앞에 놓여있던 짬뽕 그릇을 머리 위로 뒤집어 쏟아부어 버린 뒤 상을 엎어 버렸어요. 거침없는 행동에 놀란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좀 전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걸 남편의 뺨에 고스란히 전달해 주었고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리자 저도 똑같이 시모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로 집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주민분들께서 뒤엉켜 싸우고 있는 저와 시댁 식구들을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남편과 시부모는 시댁으로 돌아갔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의 광경을 한참 동안 보고 있던 저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곧장 집을 내놓게 되었죠. 이렇게 살다간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하루빨리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 버렸어요.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곤 곧장 벼락이사를 해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당장 만나자는 말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본인도 제가 한 행동에 대해 화가 많이 났는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작성을 했어요. 어차피 분당에 있던 집도 저희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들어갔던 거였고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죠.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각자 관리했던 저희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서로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끝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다고 저와 이혼한 걸 오히려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는데도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남편과 또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저를 뒤따라와서 이사간 집까지 몰래 찾아왔고 남편의 뒤에는 시모가 인터폰에 고개를 내밀고 있길래 돌아가라고 했지만 할 말이 있다면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말에 무시하고 넘어가면 계속 못살게 굴 것 같아 현관문을 열게 되었고 안으로 들어오려는 남편을 밀치면서 들어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날 당신이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안에 있던 물건 싹 다 버리고 벼락이사를 해버려서 나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좋게 풀려고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흥분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지만 그건 내 실수였어.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우리 아직 시간 남았잖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애들은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한테도 내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나한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싶지 않겠지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법원에 서류 제출했을 때
두 번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다시 받아주라고? 나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고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 더는 내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확실하게 전달했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 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라. 우리가 오죽했으면 찾아왔겠니?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내 아들이 글쎄 며칠 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란다.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어서 수술을 받긴 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수술이 잘못되면 생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종양이 뇌를 압박해서 단기 기억 상실에도 걸리는데 내 아들이 한 행동들이 종양 문제로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더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었다며. 그게 머릿속에 있던 종양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수술을 받아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안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길어야 몇 년이라는데 그럼 내 아들이 이대로 떠나면 너무 불쌍하잖아. 애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이혼한 마당에 우리가 왜 찾아왔겠어? 안 좋았던 일들 전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편의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걸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었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옆을 지켜주길 원하셨어요. 한마디로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을 핑계로 최대한 좋게 포장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당에 있던 집이 13억인데 이사 오면서 남은 돈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비 좀 납부해달라고 대놓고 철반을 까셨어요. 이미 부동산 시세 전부 다 확인했다면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죠.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남편과 시모를 내쳤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혼을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애들 핑계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 인간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든 말든 이미 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들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을 겨우 끊어냈는데 또다시 그 인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온 만큼 남은 인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골에서 살고 계신 부모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앞을 가려 결국 휴게소에 들려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뒤 겨우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거실불을 켜고 짐 정리를 한 뒤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서 집에 들어온 이후 밤새도록 괴로움에 시달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잘 살아보려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네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혹시라도 앞날에 발생될 수 있을지 모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거니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남편과 결혼하고 난 이후 시모의 부름으로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시모의 얼굴은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눈치를 봐야 했었죠. 어머님, 갑자기 급하게 부르셔서 그이랑 같이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왔어요. 내가 너를 왜 부른 거 같니? 아직도 모르겠어? 잘 생각해봐. 얘 봐라. 정말 모른다는 눈치네.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안 사더니 나한테 얼마 전에 돈 빌려 갔잖아. 세아가 네가 대신 갚아주겠다며 날짜까지 일러주더구먼.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약속된 날짜에도 아무 말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궁금해서 전화했구만. 모른다고? 그럼 안 싸더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가져갔다는 거야? 이거 봐봐라. 서류까지 작성했다. 안 싸돈 도장 맞지? 빌려간 시점부터 해서 한 달 내로 갚겠다고 직접 차피를 하셨잖아. 이래도 잡아댈 거야? 어머님,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정말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어떻게 돌아간 건지 상황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엄마가 시모에게 돈을 빌려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었고 금액은 500만 원 정도였어요. 저에게 빌리면 되는 걸 왜 시모에게 빌렸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엄마한테 따로 전화가 와서 같이 카페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겨 돈 좀 빌려달라길래 제가 준다는 말에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라 그 자리에서 빌려드렸다고 하네요. 엄마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아빠와 항상 같이 붙어 다니시기 때문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두 분 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찌됐든 시모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바로 500만 원 계좌이체 시켜드렸어요. 시모는 그제서야 기분이 조금 풀리셨는지 이성을 되찾으셨고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내가 너한테 확인 전화 안 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때 당시 안 싸더니 상당히 급해 보였어. 그런데 500만 원 정도면 세아가한테 빌려도 되는 걸 왜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했는지 그건 나도 당황스럽더라. 어찌됐든 상황은 해결됐으니 차차 알아보면 되겠지만 너한테까지 말을 안 했다는 건 좀 문제이긴 하네. 일단 저녁부터 먹도록 하자. 너무 신경을 썼더니 속이 다 쓰리네.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서로 가족이 됐다고 함부로 돈을 빌려달라는 건 예의에 어긋난 행동인 거 알지? 시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도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저녁을 함께 먹고 있는데 부모님께 연락이 되지 않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지 않냐고 밥부터 먹으라 했지만 이미 저는 엄마의 돌발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 제대로 된 식사는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시모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길래 저도 뒤를 따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싶다. 지금 온통 부모님 생각뿐일 텐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연락 안 되면 집에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민구가 세아가 데리고 사돈댁에 좀 다녀와봐라.
늦은 저녁이라 금방 도착하니까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해라. 세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시모는 제가 많이 불안해하는 걸 느끼셨는지 서둘러 사돈댁에 가보라는 말에 남편의 도움으로 급하게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달려 도착을 했는데 집안에 불이 꺼져 있었고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에 안 계신 걸 확인하고 전화도 안 받으니 그때부터 급격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남편은 괜찮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게 되었죠. 그렇게 언제 올지 모를 부모님을 차 안에서 한참을 기다리니 처음 보는 봉고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고 잠시 뒤 차 안에서 부모님이 천천히 내리셨어요. 저도 급하게 차에서 내려 어떻게 되신 거냐고 여쭤보니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곤 부모님은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던 사람들과 꽤 친한 사이였는지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시더니 저를 힐끗 쳐다보시곤 차 문을 닫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분 다 왜 제 전화 안 받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저 차에 있던 사람들은 뭐고, 엄마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돈까지 빌리신 건데요? 제가 주겠다고 했었다면서요? 처음 듣는 말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엄마 원래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빠도 뭔가 알고 계신 거죠? 시선 돌리지 말고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제가 대신 500만 원 갚아드리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대로 말 안 해주시면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만 소리쳐라. 귀 떨어지겠다. 사정이 좀 있었어. 우리 사정 영민어도 뻔히 알잖아. 그렇다고 내가 돈 빌려달라고 말하면 세세하게 캐물을까봐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사돈 도움 좀 받았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잖아도 얘기하려 했는데 내가 계속 시간이 안 나서 미루고 있었어. 일단 좋은데 사용했으니까 화부터 내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아까 봉고차 안에 있던 사람들 있지? 우리랑 꽤 친한 사이인데 정말 괜찮은 분들이셔. 우리 동네 사람들도 전부 저 사람 믿고 있다니까.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시골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관리해주고 배로 불려주는 분들이야. 벌써 아까 그분들 때문에 이득 본 사람들 엄청 많아. 말 나온 김에 영민어랑 김서방도 같이 가입하는 게 어때? 이건 특별히 마을 사람들만 해주는 건데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일단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보던지. 그게 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인상도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그래서 남들 말만 믿고 그 사람들에게 500만 원 준 거예요? 500만 원이 모질라서 빌린 거지.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은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땅 거의 처분한 상태야. 어차피 이득 보면 땅은 다시 사면 되는 거라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 다음 달에 우리는 원금 포함 1억 5천 정도 들어올 것 같다고 하더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걱정돼서 찾아온 거야?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집에 놓고 왔지. 엄마, 그 사람들 전화번호 줘보세요. 그 사람 말들만 믿고 그동안 모은 돈을 전부 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사기 같단 말이에요. 누가 이득을 봤다는데요? 엄마가 확실하게 통장에 들어온 돈 확인했어요? 그거 주식이에요? 주식 아니야. 내가 미쳤다고 주식에 손을 대겠니? 우리 나이대에 농사하는 노인네들 몸이 성할 날이 없잖아.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식품이 그렇게 잘 팔린단다. 없어서 못 살 정도래. 그 회사가 자체 개발한 건데 우리도 지금 먹고 있거든. 그거 먹으면 잠이 안 와. 정신까지 멀쩡해선 몸에 힘도 쏟는다니까. 우리가 효과를 보니 투자를 했지. 마을 사람들 난리도 아니야.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멀리서 찾아온 귀중한 분들인데. 엄마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님이 복용한 약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효능을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버린 저는 엄마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표라는 사람의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저녁이라 그런지 재차 전화를 시도해봐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형사분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셔서 큰 손해를 벗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저에게 먼저 전화하라고 부탁드렸지만 결국 또다시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달랐어요. 너무 전적으로 믿고 계신 상태라 되려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도 많이 당황했는지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에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었죠. 결국 그날 부모님 집에서 날을 새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경찰서에 전화를 했고 대표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 중이던 통화음에서 없는 전화번호라는 충격적인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제 얼굴이 사색이 되자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챈 듯 안색이 안 좋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봐야 할 것 같다는 말에 급하게 많은 수익을 받다던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저를 알고 계신 마을 분들이 인사를 건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마을 어르신들께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드렸고 전부 다 회관으로 모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엄마, 이제 어떡할 거야? 이장님까지 한패였나 봐. 집안이 텅텅 비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고 했지? 그동안 힘들게 일해서 벌어모은 돈 전부 다 잃게 생겼다고. 그 사람들이 이장님과 짜고 마을 사람들 돈 전부 다 털어간 거야. 만약 경찰분들도 그 사람들 잡지 못하면 우린 끝이야. 왜 전화 안 했어?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이고, 이게 무슨 난리야. 우리 그럼 이제 망한 거야? 어떻게 뭔 돈들인데. 영민이가 더 크게 화낼까봐 내가 얘기 안 했었는데 1억만 들어간 게 아니야. 솔직하게 전부 다 얘기할게. 우리 집 전 재산 전부 다 털어줬었어.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길래 우리 집만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감될까봐 서둘렀다고. 엄마, 사기꾼들은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장님까지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서 믿게끔 만든 거잖아. 조금만 알아봐도 사기꾼들인지 뻔히 아는 수법인데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넣었어도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어. 이번 일 해결 안 되면 엄마 아빠 얼굴 안 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딸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모는 없어도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적은 금액에서 큰 금액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담당 형사가 회관에 들어오자마자 제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리를 붙잡으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기다리는 것 외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며 저희는 늦은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점심시간 때 전화를 주셨고 많이 놀라신 듯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처리하게 될 일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뒤 틈나는 대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의문의 사람들과 이장님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한 일이라 주변에 확인할 수 있는 CCTV는 전부 찾아 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정말 머리가 좋았던 게 자신들이 다니는 길목에 있던 CCTV를 거의 다 선을 끊어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담당 형사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은 저희 가족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모님 집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고생을 해보셔야 부모님이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이더니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게 좋지 않겠냐며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줘? 이걸로 우리 부모님 집 문제 해결하라고? 내가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들으려고 이걸 받아. 됐으니까 도로 가져가. 그리고 이 문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줄 모르시는 것 같아 도와드리지 않는 것뿐이야. 나는 지금 당신 집안에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다고. 당신도 알잖아. 사기꾼은 작정하고 작업 들어가면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다고. 한 명이 말을 하면 믿지 않지만 그게 2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입에 입으로 전달되면 그땐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게 사기꾼들이고. 그래서 그 마을의 이장을 끌어들였던 거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 당신이 하는 말 나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도 이건 받지 않을게. 시부모님한테 이번 일로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아.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당신 돈 받으면 나는 평생 죄 지은 사람처럼 지내야 한다고. 그러니 도로 가져가.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만큼 저 또한 남편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점은 상당히 좋지 않은 시기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불안하면 시부모님께서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가보낸 당신 아들이 걱정되시겠죠.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을 더욱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하셨는지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서 식사나 같이 하자며 부르셨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를 듣게 되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혼하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긴장을 하고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너희들 걱정에 지금까지 한숨도 못 자고 있는데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니? 영미야, 나는 너희들이 그냥 평범하게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길 바란 것뿐인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니? 어제 안 싸더니 나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지 않으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하시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받아봤는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기 맞아서 집을 나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 이번에도 너한테는 비밀로 하고 말이지. 내가 그래서 따끔하게 한 소리 했는데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나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 사돈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을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러다 우리 집안까지 망하는 거 아닌지 몰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전화가 오더라도 수신 차단하고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시애비가 너한테 한 소리 좀 해야 되겠다. 이건 집안 망신인 거 알지? 우리 집안에까지 먹칠할 수 있는 심각한 경우라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의 인생이 더러워지는 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이 두 번째라며? 그 이상도 이런 문제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걸 그냥 두고만 본다는 건 부모로서 무책임한 거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눈치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내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서로 도장은 찍어줘야 할 것 같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사람이랑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데요? 잘 해결될 거고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텐데 실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사분들이 최대한 빨리 사건 해결해 준다 하셨어요. 아니다. 이건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너희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이번 달 안으로 모든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땐 이혼해라. 아직 애도 없으니까 어려운 거 없잖아?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기를 2번 맞을 정도로 생각 없는 집안의 며느리를 들이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사기꾼들에게 줄 돈이었다는 게 지금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너희들 앞에 두고 긴 말 하는 것도 힘 빠지니까 이번 달 안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둘은 갈라서는 걸로 하자. 민구가, 엄마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니? 집안을 잘 봐야 한다고 몇 번이나 걱정했었잖아. 시모는 그동안 참고 있던 불만들을 터뜨렸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얻게 된 결과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닌 저희 부모님을 원망해야 했어요. 저라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 생각하며 시부모님의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때문에 안 좋은 상황까지 왔는데 전화하셔서는 돈 문제는 해결됐냐고 계속 재촉하셨습니다. 더는 듣기 싫어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인연 끊자며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어요. 엄마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멍한 상태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괜히 사고라도 날까봐 남편이 출근시켜 주었지만 이미 저는 정신이 정말 빠진 상태였죠.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퇴근 1시간 남겨두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세아가 지금 안 싸더니 찾아오셔서 난리도 아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연락 한 통 없이 다짜고짜 찾아오셨어. 씻지도 않으셨는지 몸에서 앞뒤까지 진동을 한다. 빨리 좀 와서 모시고 가던지 무슨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봐라. 갑자기 엄마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셔서 시모의 집에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거에 너무 놀라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대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염치도 없는지 시댁에서 밥까지 얻어먹고 계셨습니다. 마당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찌를 듯한 악취는 정신줄을 놓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엄마에게 상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제가 엄마를 부르는데도 대꾸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눈빛의 초점도 뚜렷하지도 않는 걸 봐선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줄을 놓아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어쩔 수 없었다며 견사 앞에 상을 차려드린 걸 미안해하고 계셨어요. 그만큼 냄새가 심했었죠. 코를 막고 엄마의 어깨를 붙잡은 뒤 정신 좀 차리시라며 앞뒤로 흔들었지만 생각보다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엄마를 모시고 시골집에 발에다 드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대문 밖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때마침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시모가 따로 연락을 취했는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상황을 설명한 뒤 엄마를 시골집에 다시 발에다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급하게 저에게 다가와 도와주겠다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시부모님 만찬상에 올려놓은 뒤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순간 세워두었던 서류 가방이 쓰러지면서 가방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와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주워들었고 남편은 악취나는 냄새를 참으며 차에 모시려 엄마를 부축해 드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는 일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류인 줄 알았는데 그건 엄청난 비밀이 담겨있던 서류였고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점점 제 손은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류 뭐야? 여기에 왜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것도 옆에 얼마를 납부했는지 전부 다 적혀 있네? 우리 엄마의 이름도 있는데 지금 이 서류가 왜 당신한테 있는 거냐고. 저 가방 도대체 뭐야? 설마 지금 이 계획을 꾸민 사람이 당신이었던 거야? 여기에 이장님과 계약한 서류도 있네? 비밀을 발설하게 될 시 본인이 받은 금액의 10배를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이건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받았던 금액의 장부잖아. 당신이 그럼 모든 걸 계획했던 거야? 엄마, 제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중요한 날이라 서류 정리해서 수익금 배분하려 했는데 하필 왜 오늘 정신 나간 저 노인네를 들여보내서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 전부 내가 한 짓이야. 이제 됐어? 경찰에 신고하게? 해볼 테면 해봐. 여기 있는 서류들 없애면 그만이야. 누가 당신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부모까지 정신이 나가서 당신도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면 과연 누구 말을 믿어줄 것 같아?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리네. 저는 남편 차에 타고 계신 엄마를 급하게 밖으로 빼낸 뒤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저를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은 절대 뺏기면 안 될 것 같아 엄마와 함께 사람들 많은 곳으로 몸을 피한 뒤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와 연락을 한 뒤 다시 시댁에 들어갔지만 이미 남편과 시부모는 도망을 치고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니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이혼을 시키기 위한 밑거름이었고 사건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켜 잘못을 극대화한 뒤 자연스럽게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어차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주축이 남편을 중심으로 계획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런 식으로 꽤 오랫동안 사기를 쳤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시골집에 자주 찾아갔었는데 그때마다 밖에서 풍경 감상한다며 자주 돌아다닌 것도 CCTV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시댁 창고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양식품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약품을 검사한 결과 카페인 대량으로 과다 사용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잠을 안 주무실 정도로 효력이 좋다는 말을 하셨던 거였죠.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해서 접근했던 걸 알게 된 이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상태였어요. 그리고 몸을 숨기고 계셨던 이장은 더 이상 참기 힘드셨는지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붙잡혔지만 법적인 처벌 받는 것 외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야 저희가 뜯기게 된 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 사기꾼 집안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 문제로 아예 정신줄을 놓게 된 상태입니다. 아빠는 그나마 힘들게 버티고 계시지만 엄마는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서 집안이 안정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이혼 절차까지 밟지 않은 상태라 더욱더 문제가 커졌어요. 언제까지 이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 집에 다녀온 후 매일 눈물로 괴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담당 형사님이 그 사람들을 잡아야 모든 게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선 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형사님은 최대한 몸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저를 따라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듯 싶고요.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암흑 같은 날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믿었던 남편에게 받은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네요. 본인 입으로 말했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사기꾼은 작정하고 들어오면 서울대를 나온 사람도 당한다고요. 마을 전체를 속였으니 엄청난 사기꾼이었죠. 그 사람이 하루빨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해결되지 않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더욱더 불안하고 무섭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없으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